옛날 조선시대 경기도 지역의 작은 마을 누월리에 다산댁이라 불리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다산댁은 30을 갓 넘긴 나이에 이미 아들을 7이나 둔 장하디 장한 여인이었지요. 얼굴은 반달처럼 둥글고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으며 눈매는 정이 흐르는 샘물 같았고 웃을 때면 볼에 작은 보조개가 아이들 장난치듯 움푹 패였답니다.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출산을 여러 번 겪으며 허리는 탄탄해져 일을 할 때면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다산댁의 본명은 김씨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저 다산댁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를 자주 낳는다 하여 붙여진 별명이었지요. 다산댁은 19에 시집와서 첫 해에 바로 아들을 낳았고 그 후로 꼬박꼬박 아이를 낳아 어느새 7 아들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답니다. 우리 다산댁이 또 배가 불렀구먼. 저 집구석은 어떻게 된 것이? 안하게 배가 홀쭉한 날이 없구먼. 허참, 아이고. 그 집 살림이 먹고 살기도 빠듯할 텐데 아이는 어찌 그리도 잘도 낳는지. 씨앗 저장고를 배속에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몰라. 마을 노인들이 다산댁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수군거릴 정도였지요. 하지만 다산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꼈지요. 다산댁의 남편 박서방은 누월리에서 태어난 지 35년이 된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는 넓고 튼튼했으며 얼굴은 해볕에 그을려 거무튀튀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맑은 샘물처럼 순수하고 따스했지요. 박서방은 부지런함으로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박서방이 처음 다산댁을 본 것은 마을 장터에서였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17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 중매를 서게 했고 2달 후에 혼인을 하였지요. 박서방은 다산댁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갔지요. 여보, 오늘 나물 캐러 갔다가 도라지를 한 움큼 캤어요. 오늘 저녁에 도라지 무침 해드릴게요. 정말 맛있겠구려. 고맙소. 밭이라다 보니 목이 탁해졌는데 도라지 무침이면 딱 좋겠구려.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부부였지만 살림살이는 늘 빠듯했습니다. 7 아들의 입을 먹여 살리려면 끊임없이 일해야 했고 보릿고개만 되면 끼니를 거르는 일도 잦았지요. 가끔은 다산댁이 아이들 몰래 숟가락만 입에 대고 자신의 밥을 아이들 그릇에 나누어 담기도 했답니다. 아이고, 저 머리는 또 언제 감았을꼬. 옷은 또 얼마나 헤어져 있을꼬. 다산댁의 한숨 소리가 자주 들렸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고생이 보람있다고 생각했지요. 큰아들은 14살로 이미 아버지를 도와 바치를 하였고 둘째와 셋째도 집안일을 돕는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 밖에서 계시오?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다산댁이 문을 열어보니 머리가 하얗게 서고 허리가 꼬부라진 할미가 서 있었습니다. 등은 새우등처럼 굽었지만 눈빛은 여우처럼 영리해 보였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폐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요. 거기 누구십니까? 우천에서 온 매파라오. 자네에게 좋은 일이 있어 찾아왔다네. 매파라 하니 다산댁은 무슨 일인가 싶었지요. 할미를 방으로 모시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할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욱천에 허진사라는 만석군 부자가 있는데 데리릴 자식이 없어 씨바지를 찾고 있다네. 다산댁은 차를 마시다 사례가 들었습니다. 욱천이라면 40리나 떨어진 고을이었지요. 조선시대의 40리는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미 남편이 있는 몸인데. 매파 할미는 다산댁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도 못 낳는 허진사 부인이 세도가 친정을 믿고 어찌나 기가 센지 허진사를 한눈 팔지 못하도록 해놓고 씨바지를 찾고 있다네. 그 임무를 내가 맡았지만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60년에 온 동네를 석 달이나 쏘다녀봐도 헛걸음만 했는데 강 건너 마을에서 다산댁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네. 아이고 망측해라.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신단 말이오? 저는 홀몸이 아니고 남편과 자식들이 있는 몸이라고요. 다산댁은 펄쩍 뛰었습니다. 허진사는 이 지역에서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땅도 많고 재산도 많았지만 후사가 없어 걱정이 많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어찌 이런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산댁은 바로 거절하려 했지만 매파 할미의 다음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허진사의 아들을 낳아주면 그 보상이 논 5마지기라네. 뭐라고요? 논 5마지기를 준다고요? 다산댁은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릿고개가 올 때마다 초근목 피로 목숨을 이어가는 찢어지게 가난한 다산댁네에게 논 5마지기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재물이었지요. 아이들이 서당에 다닐 수도 있고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닐 게야. 그럼 바깥 양반과도 잘 상의해 보고 나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네. 매파 할미는 그렇게 말하고 나루터 주막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다산댁은 마음이 복잡했지요. 온종일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나절 화전 밭되기에서 콩을 뽑던 박서방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산댁은 밭에서 직접 캐온 고구마와 도라지로 저녁상을 차렸지요. 아이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다산댁은 박서방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오?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구려. 다산댁은 입술을 깨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박서방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지요. 하지만 다산댁이 논 5마지기라는 말을 꺼내자 박서방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저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답니다. 허나 아이들 생각을 하면 박서방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다산댁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자 부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참 후 박서방은 벽장에서 항아리를 꺼내 막걸리를 한 사발 따랐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박서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술이 필요했지요. 그는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아이들 서당이나 보냈으면 내 한이 없겠네. 그러며 달동 같은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산댁도 눈물이 핑 돌았지요. 없는 살림에 아이들 교육조차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처지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참말로 가도 좋다는 말이시오. 네, 어찌 보내고 싶겠소. 허나 우리 형편이 어떤지 당신도 알지 않소.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면.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14살인 큰아들도 글 공부를 제대로 못한 채 바칠만 하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머지않아 같은 길을 걸을 것이었지요. 논 5마지기가 있다면 아이들을 모두 서당에 보낼 수 있고 기술이라도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산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렸답니다. 아침이 되자 다산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큰애야, 엄마가 급하게 친척집에 다녀올 일이 있구나. 엄마가 없는 동안 동생들 잘 돌보고 아버지 일 많이 도와드리렴. 네, 엄니, 걱정 마시고 다녀오셔요. 헌데, 얼마나 있다가 돌아오시는데요? 좀 오래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 말 거라. 내일 마치자마자 곧바로 돌아오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게야. 아이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아주고 나서 다산댁은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에 서서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삼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몸 조심하시오. 집 걱정은 말고 그저 몸만 건강히 돌아오시오. 다산댁은 매파 할미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다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엄마, 어디 가세요? 저도 같이 갈래요. 막내가 울며 뛰어나오는 소리에 다산댁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매파 할미가 등을 떠밀었지요. 어서 가시게. 뒤돌아보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 다산댁은 눈물을 삼키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식구들이나 눈물바다가 되었지요. 40리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비탈길을 오르고 때로는 개울을 건너야 했지요. 매파 할미는 나이가 들었지만 의외로 걸음이 빨랐습니다. 중간에 주막에서 잠시 쉬어 점심을 먹고 다시 길을 나섰지요. 할매, 허진사 댁은 어떤 집안인가요? 허진사 집안은 3대째 부자로 살고 있지. 허진사 조부께서 장사로 큰 돈을 벌었고 부친이 그 돈으로 땅을 많이 샀어. 허진사는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 아이는 왜 없는 거예요? 글쎄, 소문에 의하면 허진사가 젊었을 때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고 하더구나. 그 이후로 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들 하지. 다산댁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침내 욱천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허진사댁은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이었지요. 대문만 해도 어찌나 높고 커다란지 다산댁의 초가삼간 집이 그 안에 통째로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대문 양쪽에는 커다란 석등이 세워져 있었고 문 앞에는 하인 2명이 지키고 서 있었지요. 허진사댁님 댁 마님을 뵈러 온 매파입니다. 마님을 뵙게 해주시오. 아내 모실 분을 모시고 왔소.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산댁은 넓은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방마다 화려한 비단과 병풍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릇들은 모두 청화백자로 만들어진 값비싼 것들이었지요. 마님, 데려왔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여인은 다산댁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허진사의 부인이었지요. 얼굴은 백옥처럼 하얗고 눈썹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몸에 두른 비단 저고리는 다산댁이 평생 만져보지 못한 비싼 것이었지요. 부인의 뒤로는 젊은 여종 2명이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다산댁이구나. 내 익히 들어 알고 있다네. 아들을 7이나 낳았다지? 네, 마님. 좋아. 후원별당에 머물게. 1달 동안은 몸을 정결히 하고 있어야 해. 별당 밖으로 나가지 말고. 허진사 부인은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다산댁은 매파 할미를 따라 후원 별당으로 향했지요. 별당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연못과 정원이 내다보였고 방 안에는 깨끗한 이부자리와 화장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파 할미가 감시자로 한 방에서 거처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우리 같이 지내게 될 거라네. 너무 걱정 마시게나. 마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네. 다산댁은 처음으로 이런 곳에서 지내게 되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 후회해도 소용없었지요. 그저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잘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허진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산댁은 날마다 목욕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지냈지요. 처음에는 아이들 생각에 밤마다 베개를 적셨지만 차츰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이모, 허진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산댁은 이제 매파 할미를 이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둘이 한 방에서 지내다 보니 정이 들었지요. 허진사 나리? 나이는 40이 넘었고 장사 수완이 좋아 큰 부자가 되었지. 하지만 자식복이 없어 늘 한을 품고 있었다네. 그 부인도 원래는 온순했는데 자식이 없다 보니 점점 까다로워진 것 같아. 혹시 허진사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곧 볼 수 있을 거야. 자네가 여기 온 지도 거진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안방에 불려갔던 매파가 돌아와 다산댁을 목욕시켰습니다. 쌀뜨물이 아닌 향긋한 꽃물로 머리를 감기고 온몸을 향유로 문질렀지요. 드디어 오늘 밤이라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게. 다산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이모, 저 무서워요. 두려워 말게. 눈 딱 감고 잠시만 누워있으면 금방 끝날 일이야. 허진사도 점잖은 양반이라서 자네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게야. 날이 저물자 매파는 별당에 간단한 술상을 차려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촛불을 밝혀놓은 방에 다산댁은 홀로 앉아 기다렸지요. 잠시 후 도포자락을 잡고 어흠어흠 헛기침을 하며 허진사가 들어왔습니다. 허진사는 생각보다 야위고 왜소했습니다. 어깨는 좁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고 눈빛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다산댁이 촛불을 껐습니다. 저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허진사의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부스럭부스럭 옷 벗는 소리가 요란하더니 다산댁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다산댁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허진사의 숨소리가 거칠지 않고 가늘게 새어 나왔습니다. 에게게. 다산댁은 속으로 한숨을 토했습니다. 가냘픈 몸매의 허벅지는 남편 박서방의 팔보다 가늘었습니다. 허진사가 다산댁 손을 끌어당겨 다산댁이 허진사의 아래를 잡자 꼬마 아이만한 것이 심지어 그것조차 제대로 일어서지 않았답니다. 조몰락조몰락 억지로 일으켜 놓았더니 올라와 토끼처럼 깜짝대고는 나가떨어져 버렸답니다. 미안하오. 오늘은 내가 많이 피곤하구려. 허진사는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옷을 챙겨 입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산댁은 멍하니 누워있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만약 아이를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테니까요. 이모, 이걸 어쩌면 좋아요? 허진사님이 글쎄. 다음 날 아침 다산댁은 매파 할미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요. 그럴 줄 알았어. 허진사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야. 10년 전에 말에서 떨어져 그곳을 크게 다쳤다더니만 결국 재구실을 못하게 된 게로구만.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눈 5 맞이기를 받으려면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내 다른 방법을 찾아볼 터이니 자네는 우선 허진사를 잘 모시도록 하게나. 닷새도리로 허진사가 다녀갔지만 매번 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도록 다산댁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허진사 부인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모, 허진사님이 그러니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이대로는 시간만 지나가다
마님의 분노를 사게 될 것 같아요. 다산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매파 할미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역시 허진사로는 아이가 들어설 수 없겠구나. 이걸 어찌할꼬. 아들을 못 낳아주면 자네는 논 5마지기를 못 받고 나는 논 1마지기를 못 받게 된다네. 한숨을 길게 토하며 매파 할미가 말했습니다. 다산댁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과 남편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지요. 이대로 돌아간다면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고생만 하고 돌아가는 꼴이었습니다. 이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파 할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무슨 방법인데요? 내가 사람 하나를 알고 있네. 젊고 건장한 사내야. 그 사람이라면 자네를 도울 수 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더러 또 다른 남자의 씨를 받으란 말씀이세요? 원래 씨바지란 그런 거야. 중요한 건 아이를 갖는 거지. 어차피 허진사도 그걸 바라는 거고.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어. 다산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방법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대체 누구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자네는 입만 닫고 있으면 돼. 매파 할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밤에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라는 것이었지요.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틀 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매파 할미는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다산댁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별당 문이 살짝 열리고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가 스며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를 낮추시오. 나는 할미가 보낸 사람이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얼굴은 짙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키가 컸지요.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고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다산댁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나는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이라오. 다치게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산댁이 눈을 감자 남자의 손이 다산댁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지요. 남자는 다산댁을 부드럽게 대했고 어느새 다산댁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산댁과 그 남자는 어찌나 거세게 운우의 정을 나누는지 다락에 쪼그리고 앉은 매파 할미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홍진사와는 달리 다산댁을 부드럽게 대했고 다산댁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지요. 이렇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남자는 다산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게요. 그 후로도 일주일에 2번씩 그 남자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매번 매파 할미는 다락방에 숨어 지켜보았지요. 2달이 지나자 다산댁의 배가 슬슬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산댁은 용기를 내어 남자의 얼굴을 보고자 촛불을 밝혔습니다. 아니, 당신은 남자의 얼굴을 본 다산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매파 할미의 손자였지요. 마을에서 장사를 하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결국 내 정체를 알아버렸구려.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할미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당신을 처음 본 날부터 마음이 끌렸소. 청년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그는 옥천장터에서 곡식 장사를 하는 청년으로 매파 할미의 외손자였지요. 할미가 이 일을 부탁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산댁의 이야기를 듣고 돕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나도 잘 알고 있소.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도와드리고 싶소. 다산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난 이미 결혼한 몸이에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점도 잘 알고 있소. 하지만 이건 그저 계약일 뿐이요. 당신이 아이를 갖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사라질게요. 이렇게 둘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다산댁의 배는 확연히 불러왔고 허진사 부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드디어 아이를 가졌구나. 좋아. 잘했구나, 잘했어. 허진사 부인은 다산댁의 배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허진사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지요. 허진사는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니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잘 돌봐주게. 아들을 낳으면 약속대로 논 5마지기를 주겠네. 다산댁은 이제 별당에서 나와 안채 옆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식도 더 좋아졌고 하인들도 공손하게 대했지요. 하지만 다산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모, 저 정말 아이를 가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허진사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야. 약속한 대로 해줄 거야. 매파 할미는 다산댁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산댁은 자신의 뱃속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기에 더욱 불안했지요. 그리고 민호에 대한 감정도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단지 계약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그에게 정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민호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산댁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매파 할미가 작은 쪽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민호가 이걸 전해주라고 하더구나. 쪽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아이를 낳으시오. 멀리서나마 당신과 아이의 행복을 빌겠소. 다산댁은 쪽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민호를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논 5마지기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일만 남았지요. 10달이 지나고 다산댁은 드디어 진통을 느꼈습니다. 허진사 집안에서는 최고의 산파를 불러와 출산 준비를 했지요. 밤새 진통을 겪은 끝에 다산댁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다, 아들. 허진사 집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허진사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비록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의심했지만 대를 잇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뻤던 것입니다. 약속대로 논 5마지기의 문서를 준비했네. 아이가 1달이 되면 가져가도록 하게. 허진사는 약속을 지켰고 다산댁은 산후조리를 마친 후 재산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는 허진사의 집안에 남아 대를 이을 아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다산댁, 아이를 두고 떠나는 그 마음, 내 어찌 모르겠나만 집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시게. 매파 할미는 심란해하는 다산댁을 타일렀지요. 아이를 두고 가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제 자식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해요. 그래도 이 아이는 부족함 없이 자랄 테니 그걸로 위안을 삼으렵니다. 다산댁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작별 인사를 했지요. 건강하게 자라거라. 이 어미가 멀리서나마 너를 응원하마. 그렇게 다산댁은 논 5마지기의 문서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서방과 아이들은 다산댁을 보자 눈물을 쏟으며 반겼지요. 임자, 고생 많았구려. 내 그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오. 아니에요. 다행히도 잘 지내다 왔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서당에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다산댁 부부는 허진사가 준 재산으로 살림을 일으켰고 아이들은 모두 서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글 공부를 하면서 장사에도 재능을 보였고, 다른 아이들도 각자의 재능을 살려 성장했지요. 박서방은 농사일에 더욱 정진했고, 가족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산댁은 혹시나 또 아이를 가질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진사 집에 두고 온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요.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산댁은 이제 40이 넘는 나이가 되었고, 아이들도 모두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산댁은 욱천장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욱천마을은 여전히 번창했고,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지요. 우연히 서당 앞을 지나가던 다산댁은 글을 읽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아이 하나가 있었지요. 그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던 다산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산댁이 낳아준 허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또래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요. 매파 할미의 손자 민호를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지 아비를 빼다 닮았구나. 다산댁은 중얼거리며 표요히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임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댁의 가슴 한편에는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남아 있었지요.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 것이었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겠지요. 다만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을 테니까요. 다산댁은 자신의 선택이 가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에 위안을 삼으며 여생을 살았답니다. 그 후로 다산댁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합니다. 8아들 중 마지막 아이는 자신이 키울 수 없었지만 그 아이 덕분에 나머지 7아들은 모두 글을 배우고 세상에 나가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었지요. 그것이 다산댁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이처럼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결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 숙종 때 청주 한씨 문중에 한명수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청주 한씨 중에서도 꽤 이름 있는 집안의 자제로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하며 자랐지요. 얼굴은 날카로운 매부리 코에 가는 눈썹, 그리고 항상 오만함이 서려 있는 눈빛이 특징이었답니다. 체구는 왜소했으나 그 허리는 언제나 곧게 펴고 다녔으니 멀리서 보면 마치 대나무를 보는 듯 했지요. 이 한명수 양반은 나이 40을 훌쩍 넘기고도 아내 하나 얻지 못한 독신 양반이었지요. 혼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어찌나 인색하였던지 청혼을 하러 가는 중매쟁이마다 돌아오는 길에 한숨만 쉬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밥 한 술 떠먹을 때도 쌀알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먹는다는 소문이 파다했답니다. 아이고, 한대감댁은 가지 마시오. 그 댁 양반이 중매 자리에서 국수 한 그릇 시켜놓고는 면발 하나하나 세어가며 먹더구먼. 처자가 기겁을 하고 도망쳤다오. 이런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 자연히 혼처가 나타날 리 없었지요. 하지만 그런 인색함에도 한 가지 물건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곤 했으니 그것이 바로 고려청자였답니다. 한명수 양반은 이 청자를 모으는 것이 취미이자 인생의 낙이었지요. 그가 고려청자에 빠진 것은 25살 때의 일이었답니다. 그날 그는 이웃 고을에 사는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으로 고려청자를 보게 되었지요. 친구 집 사랑방에 놓인 작은 청자였는데 그 푸른 빛에 한명수 양반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 말인가? 이것은 고려 때 만든 청자합이라네. 우리 선조께서 물려주신 가보라네. 그 순간부터 한명수 양반의 마음속에는 청자에 대한 욕심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부터 청자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10년이 지나자 한명수 양반의 집에는 크고 작은 청자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청자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은 커져만 갔지요. 이 세상에 청자보다 아름다운 것이 또 있겠느냐? 아내가 무엇이며 자식이 무엇이냐? 나의 집안을 빛내줄 것은 오직 이 청자뿐이로다. 한명수는 툇마루에 앉아 청자를 어루만지며 늘 이런 말을 중얼거렸답니다. 하인들은 등 뒤에서 혀를 내두르곤 했지요. 전 양반이 언제 정신 차릴까? 청자에 홀려 인생을 다 버리겠구먼. 그런데 이 한명수가 청자를 구하는 방법이 영 좋지 않았답니다. 시골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이 청자의 가치를 모르고 그저 평범한 그릇으로 쓰는 것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이었지요. 때론 속임수를 써서 빼앗다시피 하기도 했답니다. 일례로 그의 38살 되던 해였지요.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다 한 과부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 집 안주인이 밥을 차려주었는데 밥그릇으로 쓰이던 것이 분명 고려청자였던 것입니다. 한명수는 그 자리에서 눈을 반짝이며 꾀를 내었지요. 여보시오, 이 그릇은 어디서 손에 넣은 것이오? 이거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건데 무슨 연유로 물으시나요? 한명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외쳤답니다. 이 그릇에서 독이 피어나고 있소. 당장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오. 과부는 기겁을 하며 그릇에서 밥을 쏟아냈지요. 한명수는 이때다 싶어 친절한 척하며 말했답니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처리해 주겠소. 여기 쌀 한 마를 드릴 테니 그 그릇을 내게 주시오. 이렇게 속여 빼앗아온 고려청자였지요. 과부는 나중에 속은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한명수는 멀리 떠나버린 후였답니다. 또 한 번은 전라도 어느 마을에서 한 농부가 청자의 된장을 담아 먹는 것을 보고는 그 그릇은 죽은 이의 영혼이 깃든 불길한 물건이니 당장 나에게 넘기시오. 내가 절에 가져가 위독한 죄를 올리겠소. 라며 겁을 주어 빼앗기도 했지요. 이런 총구석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하구나. 한명수는 이렇게 허풍을 떨었지만 사실 그의 행동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의 가보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양반들 사이에서도 한명수의 이런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요. 저 한명수란 작자는 파리 똥구멍에서도 꿀을 빨아먹을 놈일세. 청자 하나 얻으려고 과부와 고아의 것까지 빼앗는다니 무슨 양반이 저러한가? 하지만 한명수는 이런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청자를 얻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렸지요. 그의 집 사랑방에는 어느새 크고 작은 청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답니다. 하지만 욕심이란 채울수록 더 커지는 법. 한명수의 청자에 대한 탐욕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삼복더위에 한명수가 또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허름한 초가집 앞에 이르렀지요. 이번에는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도 귀한 청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것이었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한명수는 집 앞에 서 있는 커다란 감나무 그늘 아래 잠시 쉬어가기로 했답니다. 빨간 감이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는 더위에 지친 나그네에게 시원한 그늘을 선사했지요. 아이고, 더워라. 하늘이 사람 잡을 기세로구나. 부채를 붙이며 한숨을 내쉬는데 그만 눈에 띄는 물건이 있었지요. 마당 한편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밥그릇이 범상치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아니, 저것은 설마 청자는 아니겠지? 한명수는 숨을 죽이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개밥그릇은 겉이 지저분했지만
그 빛깔과 무늬가 분명 고려 청자의 것이었지요. 게다가 연꽃 무늬가 새겨진 연화문 청자로 귀한 중에 귀한 것이었답니다. 더구나 그 크기와 형태로 보아 왕실에서 쓰였을 법한 고급품이 분명했지요. 이런 보물을 개밥 그릇으로 쓰다니 이 무지한 시골뜨기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집 주인은 청자의 가치를 모르는 무식한 촌부의 것이 분명했지요. 손쉽게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답니다. 한명수는 여느 때와 같이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이 흔히 굴러다니는 집은 아닐 테니 혹시 다른 청자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때 맷방석에 앉아 고추를 말리던 사팔뜨기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새로 보아 이 초라한 집의 주인이 분명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에서 70을 넘긴 김노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워낙 사팔뜨기 눈이 심하여 사팔뜨기 김노인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답니다. 어릴 적 열병을 앓다가 눈이 사팔이 되었다고 하지요. 한명수 양반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장, 오늘은 더위가 대단합니다 그려. 목이 말라 죽겠으니 물 한 사발 얻어 마실 수 있겠소이까? 한명수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며 말을 걸었답니다. 사팔뜨기 노인은 일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그리고는 사팔뜨기 눈으로 한명수 양반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으리.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한명수의 정체를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한명수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허튼 생각이라 치부하고 다시 미소를 지었지요. 노인은 특별한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동이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한명수는 물을 받아 마시며 노인의 눈빛을 살폈지요. 하지만 사팔뜨기 눈이라 도무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올해는 농사가 잘 되었습니까? 이윽 고을은 가뭄으로 고생이 많다던데.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하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허허, 노인장 겸손하시기도 하시지. 이 마을이 옥토로 소문난 곳이라 들었는데. 한명수는 이런저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장마 이야기, 농사 이야기, 장터 이야기까지. 노인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추 말리기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지요. 그런데 그 듣는 모습이 어쩐지 흥미롭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그나저나 이 강아지가 눈빛이 초롱초롱하니 싹이 보입니다 그려. 드디어 한명수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아지는 마침 밥을 다 먹고 꼬리를 흔들며 노인 곁으로 달려갔지요. 이 강아지는 복동이라는 이름의 잡종견으로 김노인 집에서 태어나 자란 귀여운 녀석이었답니다. 이놈을 잘 훈련시키면 멧돼지 멱을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노인장, 이 강아지 제게 팔지 않겠소? 후하게 값을 쳐줄 터이니. 노인은 여전히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파는 강아지가 아닙니다요. 한명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요. 시골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모두 이렇게 시큰둥하다가도 돈 액수를 올리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팔아넘기곤 했답니다. 노인장,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은 10냥을 드리리다. 크게 나온 값에도 노인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던 일에 집중하며 말했지요. 고개 너머 장터에 가면 강아지 장수들이 널려 있으니 거기 가서 사시오. 한명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답니다. 시골 노인이 자신을 얕보는 듯해서 자존심이 상했지요. 하지만 청자를 생각하니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여유가 있는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인장, 장터의 강아지는 싸구려지요. 이 녀석은 눈빛부터 다르오. 그러니
스문양을 드리리다. 노인은 이번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무릎 위에 놓인 것들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무심한 척했습니다. 30냥. 바쁘게 뒤적이던 노인의 손이 살짝 멈칫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답니다. 한명수는 노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지요. 40냥. 한명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요. 보통 때 같으면 10냥에도 팔지 못해 안달이 났을 시골 사람들인데 이 노인은 도무지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답니다. 좋소. 50냥. 여기 있소이다. 이 강아지 데려갑니다. 한명수는 주머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힘주어 내밀었지요. 50냥이면 암소 한 마리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이런 돈이면 촌부는 당장에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지요. 이제야 노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섰답니다. 돈주머니를 받아 꼼꼼히 세어보더니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지요. 별 양반 다 보겠네. 그 강아지가 그렇게 갖고 싶으면 데려가시오. 한명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청자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는 얼른 강아지를 안아 들고는 슬그머니 개밥 그릇도 집어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답니다. 한명수가 미처 그릇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노인은 이미 청자 그릇을 낚아챘지요. 나는 강아지만 팔았지. 밥그릇까지 판 것은 아니외다.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어쩐지 비웃는 듯한 기색이 묻어났답니다. 한명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이까지 개밥그릇 끼워서 주지 않고 노인장 그리 인색하시면 되겠소. 이까지 시라니요. 연화문 고려 청자 접시는 우리 집 가보입니다. 순간 한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노인이 청자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니. 그제야 그는 자신이 노인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사팔뜨기 눈에서 이제는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답니다. 그제서야 한명수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50냥이라는 거금을 날린 것도 황당했지만 더 황당한 것은 시골 사팔뜨기 노인에게 그런 식으로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속였군. 내 돈을 돌려주시오. 속였다뇨. 양반께서 자진해서 강아지의 50냥을 부르셨고 저는 그 값에 팔았을 뿐인데요. 그렇지만 그 청자는 처음부터 팔지 않겠다고 했소이다. 양반님께서는 강아지만 사셨지요. 한명수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발길을 돌렸지요. 강아지를 안은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소리쳤답니다. 얘야, 낚싯밥이 떨어졌다. 그러자 안채에서 며느리 순자가 생글생글 웃으며 다른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나왔지요. 이 강아지는 방금 팔아넘긴 복동이의 쌍둥이 형제였답니다. 아버님, 오늘은 또 어떤 양반을 낚으셨나요? 이번에는 큰 물고기를 낚았다. 50냥이나 받아내지 않았느냐? 아이고, 어찌나 통쾌한지. 50냥이라니. 암소 한 마리 값이 아니더냐? 노인과 며느리는 서로 마주보며 깔깔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이렇게 욕심 많은 양반들의 속을 시원하게 뽑아내는 것이 그들의 소소한 재미였지요. 이렇게 사팔뜨기 노인은 욕심 많은 양반의 속을 보기 좋게 뽑아버렸답니다. 시골 사람들을 무시하고 헐값에 귀한 물건을 빼앗으려 했던 한명수는 결국 50냥이나 되는 큰 돈을 날리고 말았지요. 그 뒤로 한명수는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가 온 고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지요. 양반이라고 다 똑똑한 게 아니요. 시골 사람이라고 다 무식한 게 아니라는 교훈을 남기며 말입니다. 아버님,
이제 양반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 마을에 안 오면 어쩌지요? 허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세상에는 아직도 욕심 많은 양반들이 수두룩하니 앞으로도 우리 강아지들이 할 일이 많을 게다. 노인과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무더운 여름 하늘을 시원하게 가르며 울려 퍼졌지요.